여러분, 경제 뉴스 보시면 가끔 머리 아프시죠? 어디서는 돈을 팍팍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데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하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 아니다, 아껴야 한다. 이 두 주장이 맨날 팽팽하게 맞서잖아요. 들을수록 헷갈리기만 하고요.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두 거대한 생각의 싸움, 그 역사의 메아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듣는 목소리들인 거죠.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전쟁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대공황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굳게 믿었던 게 있었어요. 시장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돌아간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요. 근데 이 믿음이 대공황 한 방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상황이 정말 이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장은 멀쩡히 돌아갈 수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넘쳐나는데 경제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왜? 물건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걸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기괴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한 천재가 나타나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가 딱 집어낸 거죠. 여러분, 지금 문제는 공급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돈을 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즉 유효 수요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고요. 그래서 케인스가 내놓은 해법은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간단했어요. 심장이 멎었으면 전기 충격을 줘야지 하는 것처럼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댐을 짓고 길을 닦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 받은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멈춰버린 경제 톱니바퀴를 정부가 억지로라도 다시 돌려놓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단순히 정부가 돈 좀 쓰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었어요. 경제를 보는 눈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전까지 경제학은 개별 기업이나 가게 같은 나무 하나하나만 봤거든요. 근데 케인스는 아니,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 라고 외친 거죠. 국가 경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시경제학이 바로 이 순간 탄생한 겁니다. 엄청난 혁명이었죠. 와, 그리고 케인스의 처방은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려 30년 동안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누렸어요. 모두가 케인스가 정답이었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파티가 1970년대에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면서 말이죠. 당시 경제학자들에게는 거의 성경처럼 여겨지는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딱 시소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는 내려간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서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간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시소를 조절하면서 이번엔 실업률을 좀 잡을까? 아니야, 이번엔 물가를 좀 잡아야겠어. 이렇게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업률은 쭉쭉 올라가는데 물가도 같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시소의 양쪽 끝이 그냥 동시에 하늘로 휙 솟아오른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케인스의 해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물가 잡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 구하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폭등해버리니까요. 어라? 정부가 만능이 아니었네? 이런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틈을 비집고 케인스의 강력한 라이벌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이끈 신자유주의 세력이었죠. 이 사람들의 진단은 케인즈와 180도 달랐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 정부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야. 정부가 너무 나대서 문제인 거라고. 정부의 쓸데없는 규제와 개입이 시장을 망가뜨려서 이 꼴이 난 거야. 라고 주장한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거대한 시계추 같아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수요가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해결사로 나섰던 게 케인스주의. 근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니까 아니야, 정부가 문제야 라면서 시장이 해결사로 나선 게 신자유주의. 그렇죠?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도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하루 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태초 총리였어요. 전 세계가 이 흐름을 따라갔죠. 하지만 아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겨두는 게 정말 답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터져나온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논쟁의 축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케인스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초점이 좀 다릅니다. 바로 분배와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 새로운 주장의 배경에는 아주 놀랍고도 씁쓸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노동자들이 일은 점점 더 잘하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은 쭉쭉 오르는데 정작 그들이 손에 쥐는 진짜 월급, 실질 임금은 수십 년째 거의 그대로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위로 치솟는 게 생산성이고 아래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는 게 실질 임금입니다. 이 벌어진 격차가 꼭 거대한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은 바로 이 악어의 입에서 시작합니다.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겨도 그걸 다 쓰지 않죠. 저축하거나 투자하겠죠. 하지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소득이 늘면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즉, 돈을 바로바로 쓰는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갑을 채워주는 게 경제 전체의 소비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고, 소비가 살아야 기업도 투자하고 사람을 더 뽑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당장 임금을 올리면 물건값이 비싸져서 수출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경제가 크려면 결국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야지 언제까지 돈 나눠주는 걸로 버틸 거냐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논쟁이 아주 뜨거운 주제죠. 자,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시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죠. 하지만 둘 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마치 정부와 시장이 100년 동안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핑퐁 게임 테이블 자체를 엎어보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현대화폐 이론, 줄여서 MMT라고 부릅니다. 이 주장은요, 우리가 알던 경제 상식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내는 국가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 왜?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빚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완전 고용 같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돈을 팍팍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물가 폭등하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땐 세금을 더 걷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정말 급진적이죠? 자, 100년의 긴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정부냐, 시장이냐, 돈을 써야 하냐, 아껴야 하냐. 우리는 이 질문을 놓고 10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싸움이 애초에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100년의 논쟁 끝에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던져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